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순백의 대리석이 깔린 긴 복도를 따라 수천 송이의 흰색 장미가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기묘한 한기가 감돌았다. 하객들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속삭임 속에는 축하의 말보다 호기심과 계산적인 시선이 더 많았다. 제인순 그룹의 후계자 강태준,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거대한 두 기업 가문의 약속 이행이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자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실크로 제작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면사포 아래로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듯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제단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이미 그녀의 남편이 될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조각 같은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의무였고 거래였다. 지원이 가까이 다가와 그의 곁에 섰을 때 그는 기계적으로 팔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주례사의 긴 말이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단 한순간도 지원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서약을 읊을 때조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마치 이사회의 중요한 건을 발표하는 듯했다. 나는 한지원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소리였다. 지원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속눈썹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조용히 자신의 서약을 답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태준의 차가운 손가락이 지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닿았다. 플래티넘 링이 그녀의 피부에 안착했을 때 지원은 순간적으로 허리께에 숨겨진 오래된 흉터에서 희미한 통증을 느꼈다. 1년 전에 그날 그녀는 그 통증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 남자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는 영원히 몰라야 했다. 마침내 주례가 두 사람을 부부로 선포하고 키스를 명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수백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지원의 면사포를 걷어 올렸다. 창백하지만 맑은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의무감에 허리를 숙여 그녀의 입술이 아닌 차가운 뺨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짧은 접촉에도 지원의 온몸은 굳어버렸다. 화려했던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더욱 소란스러웠다. 축배가 오가고 억지로 꾸며낸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태주는 제인순그룹의 CEO로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둘러싸여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다. 지원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읽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지루했던 연애가 끝났다. 두 사람은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턱시도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 하루 동안 억눌렀던 피로와 짜증이 묻어났다. 지원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태주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미니바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정적이 흘렀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태준이 물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지원은 먼저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물을 다 마신 태준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 예식장에서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잠시 지원의 창백한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더니 서재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유리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앉아.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지원은 천천히 그가 가리킨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이 아내에게 건네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열어봐. 우리 결혼 생활의 규칙이 담겨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혼인계약서.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수십 개의 조항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 상속 문제,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의무 조항까지. 모든 것이 비즈니스 용어로 건조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태준이 입을 열었다. 이 결혼은 애초에 지인승그룹과 서한건설의 이해관계가 엮인 약속이었어. 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뿐이고 당신도 당신 가문의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지. 그는 지원을 마치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 더한 속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변명이나 감상적인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테이블을 짚었다. 우리는 쇼윈도 부부로 지낼 거야.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해.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난 당신에게 아내로서의 그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기대하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할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건 거래고 당신은 내 파트너일 뿐이야. 아내가 아니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원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다시금 허리의 통증을 느꼈다. 그를 위해, 아니, 그의 어머니를 위해 감내했던 고통의 흔적이었다. 알겠어요.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지인승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필요한 역할은 모두 수행할게요. 그녀는 눈을 들어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의유라는 듯 잠시 눈썹을 찡그렸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적어도 실망한 기색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저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좋아. 말이 통하니 편하군. 거기에 서명해. 변호사 검토는 이미 끝난 사안이니까. 그는 펜을 그녀 쪽으로 밀어보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한지원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1년간의 희생과 숨겨왔던 사랑이 공식적으로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있는 타인이 되었다. 서명을 마친 지원이 서류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태준은 만족스럽다는 듯 서류를 받아 봉투에 다시 넣었다. 방은 따로 쓸 거야. 이쪽은 내 서재 겸 침실이고 당신 방은 복도 끝에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게 있다면 김 비서에게 연락하도록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 첫날 밤 신랑이 신부에게 할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태준이 침실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지원이 그를 불렀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렸다. 어머님, 회장님께는 내일 아침에 따로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상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 질문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일은 알아서 해. 하지만 명심해. 어머니는 1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어.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으셨으니 절대 스트레스 받게 할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돼.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그는 경고하듯 말하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지원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그녀는 태준이 말한 복도 끝에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독히도 외로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그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녀의 희생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그녀의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신혼방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객실에 가까웠다. 지원은 문을 잠그고 드레스의 지퍼를 힘들게 내렸다. 드레스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마른 등과 허리 라인, 그 한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수술 자국이 드러났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통증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지인숭 그룹의 강 회장이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준을 짝사랑하던 평범한 대학원생일 뿐이었다. 혈액형이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그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저 그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제인숭 그룹과의 오래된 약속을 꺼내며 그녀에게 태준과의 결혼을 강요했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미 태준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어머니를 구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지원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수증기가 거울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은 그녀를 경멸하고 그녀가 돈과 권력을 위해 결혼했다고 믿고 있다. 그래,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가 진실을 아는 날,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영원히 몰라야 했다. 이것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비밀이자 그녀의 사랑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결혼 생활을 버텨낼 것이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스위트룸의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한지원은 거대한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옆방, 아니, 강태준의 방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제인숭그룹의 CEO로서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선 것이 분명했다. 결혼 둘째 날이었지만
그들의 공간에는 신혼의 온기 대신 낯선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순간 허리께의 흉터 부근에서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젯밤 긴장 속에서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몇 시간이나 서 있었던 탓이었다. 그녀는 협탁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을 꺼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신장 기증 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녀는 물과 함께 약을 삼키며 자신의 비밀이 이 집안에서 영원히 지켜져야 함을 다짐했다. 샤워를 마치고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지원은 시어머니인 강서영 회장의 거처로 향했다. 강 회장은 태준의 저택 별채에 머물고 있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지원은 어젯밤 태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그것은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어쩌면 이 결혼을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다. 별채의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의 온화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가, 왔구나. 어젯밤 피곤했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서두를 필요 없었는데. 강 회장은 지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지원은 그 진심 어린 온기에 어젯밤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지원은 준비해온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님께 좋다는 대추차를 좀 끓여왔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태준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다정함과 염려가 묻어났다. 강 회장은 감동한 듯 지원의 손을 토닥였다. 세상에 이렇게 세심한 아이를 봤나. 우리 태준이 녀석은 정말 복도 많지. 그 무뚝뚝한 녀석이 너처럼 고운 아이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맛이 아주 좋구나. 정성이 느껴져. 잠시 후 강 회장은 지원의 헬쑥한 뺨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가, 안색이 너무 창백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무리한 개로구나. 강 회장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지원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는 지원의 약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지원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조금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자신의 허약함이 1년 전 그 수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가 1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지 않니?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단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었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야. 지원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수혜자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강 회장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다.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우리 아가 같은 예쁜 며느리도 보게 되었지. 난 매일 밤 그분을 위해 기도한단다.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지원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가 바로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아들에게 차가운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님,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건강해지셨으니 그분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지원이 간신히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강 회장은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그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분과 나는 이제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인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단다. 마치 내 잃어버린 반쪽을 만난 것처럼 말이야. 강 회장의 말은 지원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녀의 신장 일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강 회장의 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의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원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오후 지원은 강 회장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식사를 챙기며 시간을 보냈다. 강 회장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저택 본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태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를 기다렸다. 계약서에는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적어도 그가 집에 돌아왔는지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짙은 피로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다. 아직 안 잤나? 그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소파에 앉아 있는 지원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단정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강한 사람을 선호했고 지원의 이런 모습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나약함의 상징처럼 보였다. 늦으셨네요. 지원이 조용히 일어섰다.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혹시 해장국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그녀는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 했을 뿐이다.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필요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 그뿐이라고 했을 텐데. 그는 그녀의 배려를 불필요한 동정이나 연기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지원의 몸이 살짝 휘청거렸다. 아침에 약을 먹은 이후로 종일 긴장한 탓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식탁 모서리를 살짝 짚었. 그 미세한 움직임을 태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어렸다. 벌써부터 아픈 척인가? 그렇게 유약해서야 제인숨 그룹의 안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한 건설에서 당신을 보낸 이유가 고작 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착각한 거야. 난 나약한 여자는 딱 질색이거든. 지원은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픈 척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희생을 모욕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가 대들거나 적어도 불쾌한 기색이라도 보이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원은 그저 그림자처럼 순응할 뿐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가 있어. 아침에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홀로 남겨진 어두운 거실에서 지원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빈 약병을 만지작거렸다. 면역 억제제,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평생 이 약을 친구처럼 달고 살아야 했다. 그녀의 신용은 사실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였다. 그녀는 어째서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절망에 빠진 태준의 뒷모습을 보았던 날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당장 이식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을 엿들었다. 그때 그녀는 이미 그를 멀리서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의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다. 검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기적적으로 모든 조건이 일치했을 때 그녀는 단 하나의 조건, 절대 익명을 내걸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예전처럼 진숨그룹을 이끌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 그 대가로 그의 아내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희생을 모르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의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자리로. 지원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그녀를 경멸했지만 그가 경멸하는 그 나약한 아내 덕분에 그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지원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괜찮았다. 강 회장님이 건강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결혼 생활을 버텨낼 것이다. 이 비밀은 그녀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자 그녀의 숨겨진 힘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것이다. 결혼 생활은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긴장 속에서 몇 주가 흘러갔다. 한지원의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강서영 회장을 보살피고 정해진 시간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저택의 안주인으로서 하인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 뒤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텅 빈 거실을 홀로 지켰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 아내였다. 존재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담기지 않는 존재였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는 젠숭 그룹의 CEO로서의 일에만 몰두했다. 집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고 지원을 공식적인 행사에 대동해야 할 때조차 그녀를 비서나 장식품처럼 취급했다. 그의 차가움은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졌고 지원은 그 벽을 뚫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비밀을 지키며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숭 그룹의 로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반짝이는 스팽글 드레스에 붉은색 롱 코트를 걸친 여자 최유라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신감을 온몸으로 발산하며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는 안내 데스크에 당당하게 말했다. 강태준 대표님 뵈러 왔어요. 최유라라고 전하세요.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지인성 그룹 비서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유라. 태준이 이 정략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여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다고 알려진 여자이자 유명 갤러리의 관장이었다. 비서실장의 긴급한 연락을 받은 태준은 순간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그녀가 1년 전 자신들의 이별 직후 파리로 떠났다고 들었다. 몇 분 후 CEO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방안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태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카펫 위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오랜만이네, 태준 씨. 이 자리가 제법 잘 어울려. 진숭 그룹의 총수,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마지막 단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쩐 일이지, 유라 씨. 연락도 없이.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등장은 그가 억지로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미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라에게 이별을 통보해야만 했다. 그 약속 때문에 유라는 그의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기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연락? 우리가 연락할 사이였나? 당신이 일방적으로 끝내고 떠나버렸잖아.
난 그냥 내가 떠났던 이유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그녀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태준의 죄책감을 정확하게 겨냥했다. 파리에서의 1년, 정말 지옥 같았어. 당신을 잊으려고, 아니,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유라 씨,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난 알아. 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얼마나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그녀는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대신 당신을 위해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당신은 영원히 모를 거야.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서울에 다시 갤러리를 열 생각이야. 지인성 그룹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그녀의 태도는 교묘했다. 원망과 이해, 비난과 용서를 오가며 태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태준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 태준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요청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진 빚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태준의 생활 패턴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늦게 귀가했고, 때로는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다. 그는 지원에게 중요한 미팅 또는 해외 바이어 접대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겼다. 지원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셔츠에 희미하게 묻어나는 낯선 향수 냄새와 전화를 받을 때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그의 모습에서 지원은 불안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내였지만 그의 사생활을 물을 권리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강 회장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었다. 그것이 지원이 이 결혼을 버텨내는 유일한 힘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강 회장과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갤러리 개관식 장면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실루엣, 강태준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이 속삭이는 장면을 짧게 비췄다. 앵커는 지인승 그룹이 최유라 관장의 갤러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늘 아침 태주는 그녀에게 긴급 이사회가 있어 늦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강 회장이 그녀의 굳은 표정을 눈치챘다. 아가, 왜 그러니? 안색이 안 좋아. 지원은 황급히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잠깐 현기증이 나서요. 방에 가서 약 좀 먹고 올게요. 그녀는 강 회장을 안심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최유라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태준과 결혼하기 전 그의 주변에서 들리던 이름이었다. 그 시각 태준은 최유라의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개관식 뒤풀이를 피해서였다. 오늘 고마웠어, 태준 씨. 당신이 와줘서 갤러리가 더 빛난 것 같아. 유라가 그의 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태주는 와인잔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야, 유라 씨. 난 이미 결혼한 몸이고, 알아, 안다니까. 유라가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얹었다. 난 당신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예전처럼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을 뿐이야.
당신 와이프 한지원 씨랬나? 그 사람도 이해해 주겠지. 정략 결혼이라며? 태주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지원을 떠올렸다. 창백하고 말이 없고 언제나 순종적인 여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태주는 지원이 이런 만남을 알게 되더라도 계약서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감정적인 빚도 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 유라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태준 씨, 사실 내가 파리에서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알면 당신은 나에게 더 미안해질 거야. 그녀가 다시 한번 미끼를 던졌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네. 일단은 우리의 재회를 축하하자고. 태주는 그녀가 말하는 희생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라가 주는 와인을 받아 마셨다. 죄책감과 호기심, 그리고 꺼져가던 옛사랑의 불씨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밤 12시가 넘어 태준이 저택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다. 지원은 소파에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 테이블에는 그가 좋아하는 꿀물 한 잔이 식은 채 놓여 있었다. 그는 멈칫했다. 지원의 잠든 얼굴은 유난히 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약병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또 아픈 척을 한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그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코끝에 맴도는 유라의 짙은 향수 냄새가 식어버린 꿀물 냄새와 뒤섞이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두 여자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한쪽은 지켜야 할 의무였고 다른 한쪽은 보상해야 할 과거였다. 최유라의 갤러리는 지인숭 그룹의 후원 덕분에 서울 사교계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태준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그녀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태준을 수시로 불러냈고 두 사람의 만남은 점차 사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태준은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에게 유라와의 만남은 일종의 보상과도 같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강서영 회장이 유라의 갤러리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인숭 그룹이 후원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아들인 태준이 그토록 신경 쓰는 갤러리의 관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태준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태준과 지원 그리고 강 회장 세 사람이 함께 갤러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한지원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화장을 했다. 그녀는 최유라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남편의 옛 연인이자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여자. 지원은 그저 이 모든 것이 태준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만남이기를 바랐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이자 태준의 아내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다. 갤러리에 도착하자 최유라가 화려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는 극도로 정중하고 살갑게 굴면서도 지원에게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태준과 강 회장에게만 머물렀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준 씨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강 회장은 유라의 세련된 매너와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드는 듯했다. 최 관장도 소문대로 대단하네요. 갤러리가 아주 감각적이에요. 우리 태준이가 안목이 있지. 강 회장의 칭찬에 유라는 지원을 힐끗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원래 이 자리는
내 것이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작품을 둘러보던 중 강 회장이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다. 지원은 즉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쓸어주며 물을 챙겼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은 무리하시는 것 같네요.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준도 잠시 놀란 듯 지원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때 강 회장이 유라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1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아직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최 관장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신장 이식을 받았거든. 유라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 강 회장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말을 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 나에게 신장을 주셨어.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난 그분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태준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도 못 얻었을 거야. 강 회장이 지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지원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유라 앞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안했다. 유라는 강 회장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척하며 태준을 슬쩍 바라보았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회장님. 그런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이라니. 태준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어머님 아프실 때. 태준은 그 말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상상할 수도 없어. 그는 1년 전의 절망을 떠올렸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이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한 부채감이었다. 그날 이후 최유라는 치밀한 계획에 착수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신장을 기증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을 통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 모를 은인을 찾아낸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태준이 그녀에게 가졌던 죄책감을 숭배에 가까운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유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1년 전 강 회장의 입원 기록과 당시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철저한 익명을 요구했으며 병원 기록에도 자발적 순수 기증자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증자의 정보는 병원장과 담당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완벽한 방패막이었다. 유라는 곧바로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1년 전 날짜로 설정된 여러 개의 이메일을 위조했다. 해외의 불법 장기 밀매 브로커와 접촉하는 듯한 내용, 국내외 병원 이식센터에 간절하게 기증자를 수소문하는 내용, 그리고 마침내 조건 없는 순수 기증자를 찾았다는 내용의 가짜 교신 기록이었다. 심지어 거액의 돈이 오간 것처럼 보이는 가짜 송금 내역서까지 만들었다. 기증자에게 준 돈이 아니라 기증자를 찾는 과정에서 든 비용으로 위장했다. 며칠 후 유라는 태준을 자신의 갤러리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수척하고 슬퍼 보이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태준 씨, 그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당신이 나에게 희생에 대해 물었었지. 그녀는 마치 큰 비밀을 고백하기라도 하듯 망설였다. 태준은 그녀의 심각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유라 씨, 무슨 일이야?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당신, 1년 전에 어머님 때문에 정말 절망했었잖아. 나, 당신에게 이별 통보받고 파리로 떠났지만 당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고통받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 그녀는
서류철을 태준의 앞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위조한 이메일과 송금 내역서들이었다. 파리에서 나 사실 당신 몰래 어머님께 맞는 신장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어. 내 모든 인맥과 가진 돈을 전부 동원해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는 듯 목소리를 떨었다. 태주는 충격에 휩싸여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날짜는 정확히 1년 전 강 회장이 가장 위독했던 시기와 일치했다. 이게 다 뭐야, 유라 씨. 설마,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찾았어. 기증자.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기증하겠다는 분을 찾았어. 그분은 끝까지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으셨고,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했어. 그래서 당신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야. 그녀는 서류에 포함된 가짜 송금 내역을 가리켰다. 이건 그분께 드린 돈이 아니야. 그분을 찾는 과정에서 든 수수료였어. 내 전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지. 강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유라는 단순히 그의 옛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진상그룹 전체를 구한 은인이었다. 그가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그 순간에도 그녀는 뒤에서 그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유라야, 태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왜 이걸 이제야 말했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감사함에 휩싸여 유라의 손을 잡았다. 유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울먹였다. 당신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냥 당신 어머님이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난 만족했어. 그런데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나도 모르게 당신을 다시 찾아오게 됐어. 미안해, 태준 씨. 그냥 나라는 존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태준은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성녀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가 지원에게 가졌던 최소한의 의무감마저도 이제는 유라에 대한 거대한 부채감에 짓눌려 버렸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태주는 만취해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원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을 느꼈다. 지원의 창백한 얼굴, 약해 보이는 모습. 그것은 유라의 숭고한 희생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당신은 도대체 나를 위해 한 게 뭐야? 그가 술주정처럼 내뱉었다. 지원은 그의 뜬금없는 비난에 당황했다. 태준 씨, 무슨 일이세요? 술 많이 드셨어요. 그녀가 그를 부축하려 다가갔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감히 나를 동정해? 그는 비틀거리며 지원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그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내 옆자리를 차지한 인형일 뿐이야. 유라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는 유라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지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최유라 씨 말인가요? 그분이 뭘 어쨌는데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오늘 갤러리에서 강 회장이 했던 생명의 은인 이야기와 태준의 지금 이 반응이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태준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당신은 절대 그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되돌려줬으니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지원은 차가운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나에게 모든 걸 되돌려줬다.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 회장님의 생명, 설마.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최유라가 무슨 거짓말을 한 것일까? 지원은 그 순간 최유라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 자신과 태준 사이를,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위협하는 교활한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다. 강태준의 그날 밤 폭언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뒤틀린 진실이 밖으로 표출된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식당에는 칼날 같은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신문을 펼쳐든 채 맞은편에 앉은 한지원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분노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묵묵히 자신의 앞에 놓인 수프를 떠먹었다. 그녀는 어젯밤 그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되돌려줬다. 그 모든 것, 이 시어머니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유라. 그녀는 감히 신의 영역을, 자신이 감내했던 고통의 대가를 도둑질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질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자 강서영 회장의 생명에 대한 기만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결심했다. 그녀는 최유라의 거짓말을 벗겨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태주는 이미 유라의 위조된 증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며칠 후 강태준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 강 회장과 지원을 앉혀두고 태연하게 최유라의 갤러리 후원 안건을 꺼냈다. 어머니, 최유라 관장의 갤러리에 진승 문화재단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안목은 우리 그룹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 관장, 일 잘하는 여자 같더구나. 능력 있고 당당해서 보기 좋았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렴. 강 회장은 아들이 옛 연인에게 비즈니스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능력 있는 파트너를 곁에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지원은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그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지인송 그룹의 공금을 사적인 감정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태준 씨.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준과 강 회장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문화재단 후원은 이사회의 정식 승인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개인 갤러리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송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인 지적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회사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하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냉정했다. 강 회장이 당황하며 아들을 말렸다. 태준아, 아가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틀린 말도 아닌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안에서 누가 지인숭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누가 그저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지 저는 명확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마지막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식당을 나가버렸다. 최유라의 거짓 희생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지원의 모든 합리적인 행동을 이기적인 방해로 보이게 만들었다. 지원은 남겨진 강 회장을 애써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태주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가 말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거짓말에서 강 회장님을, 그리고 언젠가는 태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지원은 하인들에게 자선재단 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외출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1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순일 의료센터였다. 그녀는 장기이식센터가 있는 본관으로 향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는 특유의 공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그녀는 병원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기증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수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익명 서약을 깨뜨리는 행위였다. 그녀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다. 최유라가 꾸며낸 이야기의 허점을 찾는 것. 그녀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사무실로 향했다. 1년 전 그녀가 기증 의사를 밝히고 모든 절차를 상담했던 곳이었다. 다행히 그때의 담당자였던 박 코디네이터가 자리에 있었다. 그는 지원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당시 지원은 수술 전후로 극도로 쇠약했고 지금과는 인상도 많이 달랐다. 지원은 차분하게 준비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자선재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재단에서 순수 장기 기증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순일 의료센터의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박 코디네이터는 그녀의 전문적인 용어와 차분한 태도에 신뢰를 보이며 상담에 응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투명한 이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원은 핵심을 찔렀다. 익명기증의 경우 모든 절차가 병원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커노스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제3자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기증자를 찾아내고 병원과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 코디네이터의 표정이 즉각 굳어졌다. 브로커라니요.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이식은 철저히 코노스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특히 저희 병원 같은 대형 기관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순수 익명 기증은 기증자의 숭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그 과정에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제3자의 개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기증자를 찾아주는 대가로 수혜자 가족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알선비를 받았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장기매매 알선과 다를 바 없는 중범죄입니다. 박 코디네이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정황이 포착된다면 저희는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지원은 자신이 원했던 답을 모두 얻었다. 그녀는 박 코디네이터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병원을 나섰다. 최유라가 태준에게 보여주었다는 수수료 송금 내역. 그것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순일 의료센터의 시스템상 그런 알선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최유라는 병원의 윤리 규정과 법률을 모르는 태준의 절박함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제 그녀는 최유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을 태준에게 증명할 물증은 없었다. 박 코디네이터는 원칙을 말해줄 뿐 강서영 회장의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해줄 수는 없었다. 태준은 이미 유라의 가짜 서류에 현혹되어 있었다.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강 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파리에 있을 때요. 어머, 아가 왔니? 강 회장이 지원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짓했다. 최 관장이 어머님 드시라고 귀한 차를 가져왔지. 뭐야. 이리 와서 같이 마시자. 최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쩐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바깥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역시, 여자는 집안에서 남편 내조나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말이죠. 그녀는 은근히 지원의 외출을 비꼬며 자신은 강 회장을 모시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강 회장의 곁에 앉았다. 어머님, 드실 약 챙겨왔어요. 그녀는 유라의 도발을 무시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유라는 그런 지원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어머, 사모님, 정말 회장님 끔찍이 챙기시네요. 태준 씨가 왜 그렇게 사모님을, 아니, 회장님을 챙기는 분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알겠어요. 그녀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내용은 너는 간병인일 뿐이라는 모욕이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퇴근하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유라를 보자마자 차가웠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유라 씨, 와 있었네. 어머니께 드릴 차는 전해드렸고? 그는 마치 지원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유라에게 다가가 재킷을 벗었다. 그럼요.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유라가 태준의 넥타이를 자연스럽게 고쳐주며 속삭였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태준 씨. 그 다정한 모습은 부부 사이에서도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그것은 지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 회장조차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원은 그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으로 변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병원의 시스템을 몰랐기에 그런 어설픈 거짓말을 꾸며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만들었다는 가짜 송금 내역과 이메일에는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다. 지원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최유라의 가짜 증거를 무너뜨릴 진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한지원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한 건설 회장의 딸로서 배운 모든 전략적 사고를 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가장 유능했던 지금은 은퇴한 보안 전문가 김 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최유라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녀가 병원에서 확인한 시스템의 허점이 아닌 최유라가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였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지원이 서재에서 1년 전 자신의 수술 기록과 면역억제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 실장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USB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유라가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이었다. 김 실장의 보고서는 냉철했다. 최유라가 파리에서 보냈다고 주장한 이메일의 서버 기록은 놀랍게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IP 주소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신 시각 또한 1년 전이 아닌 불과 2달 전이었다. 그녀가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는 스위프트 코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은행 지점으로 연결된 가짜였고 그 돈은 결국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다시 최유라 자신의 차명 계좌로 돌아와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최유라가 접촉했다는 해외 브로커의 정체였다. 그는 장기 밀매상이 아니라 미술품 위작과 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이었다. 최유라는 강 회장의 신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갤러리에 걸어둘 위작, 미술품을 사들이기 위해 그와 접촉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거래 내역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태준을 속였다. 지원은 모니터에 떠있는 진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절박했던 고통을 훔쳐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한 추악한 범죄였다. 그녀는 최유라가 강태준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인순 그룹의 재단까지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결혼식 첫날 밤 그녀에게 건넸던 것과 비슷한, 그러나 더 차갑고 무거운 흰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 테이블에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혼 합의서. 그 세 글자가 지원의 눈을 찔렀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됐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의무였고, 난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생각해. 태준은 서론을 잘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지원의 얼굴을 마주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이 무의미한 연극을 끝내야겠어. 지원은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조차 없었다. 오직 지긋지긋한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해방감과 다른 누군가를 향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이유가 뭐죠?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이유?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이유가 필요해? 우린 한 번도 부부였던 적이 없어. 그리고 난 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평생을 빚진 몸이야. 난 그 빚을 갚아야 해. 당신 같은 사람과 서류상 부부로 묶여 있는 상태로는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없어. 그의 입에서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지원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실제로 구한 여자 앞에서 그 희생을 도용한 여자를 위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최유라 씨 때문이군요.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도 못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어머니를 구했어. 당신이 이 집에서 편안하게 숨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 사실은 그녀의 희생 덕분이라고. 그것은 지원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잔인하고 모순된 비수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다. 희생. 이요. 제가 숨쉬는 공기요. 그녀의 웃음소리에 태주는 더욱 분노했다. 웃어? 지금 이 상황이 우스워? 당신은 끝까지 그렇게 이기적이군. 그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쳤다. 위자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챙겨줄 거야. 당신네 서한 건설에도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해뒀어. 그러니 조용히 서명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는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원은 그가 내민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살린 대가로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려 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익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강태준 씨. 지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생명을 모독하고 있어요.
태주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다. 그는 지원이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뭐라고? 모독? 감히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아는지 궁금하세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좋아요.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최유라 씨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죠.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서재로 향했다. 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꿍꿍이야. 한지원. 지원은 서재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다음 주 최인승 문화재단 창립 기념 갈라가 열리죠. 최유라 씨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행사더군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USB가 담긴 작은 파우치를 손에 쥐었다. 당신이 말한 그 숭고한 희생의 실체를 그날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한지원, 태준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지원은 이미 서재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이건 협박이야. 당장 문 열어. 태준이 문을 거칠게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지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이혼을 피하기 위한 혹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절박한 발악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지원이 감히 자신과 유라에게 맞설 만한 그 어떤 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제인성 문화재단 창립 기념 갈라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사교 행사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문학의 거물들이 모두 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웠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은은한 오케스트라 선율, 그리고 성공한 이들의 여유로운 담소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지인송 그룹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 갤러리 관장으로서 오늘 행사의 실질적인 주인공 중 하나였다. 그녀는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제인송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하객들을 맞이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완벽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가 최유라를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의사는 분명해 보였다. 한지원은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 강서영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단아한 기품과 냉철한 눈빛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강 회장은 며느리의 차분한 모습에 의지하며 아들과 최유라의 노골적인 친밀함의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태주는 연회장을 훑어보았다. 지원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 혹은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태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감히 이 수많은 VIP들 앞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저 이혼을 막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다.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무대에 올라 재단 이사장으로서 짧은 연설을 마친 뒤 최유라를 무대 위로 불렀다. 그리고 오늘 치인승 문화재단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숭고한 헌신을 보여준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최유라 관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숭고한 헌신, 그 단어에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유라는 감격에 겨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마이크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인송 그룹, 그리고 존경하는 강태준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살짝 떨리는 듯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인송 가문과의 깊은 인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과 지인송 가문 사이에 특별한 비밀이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음악이 멈췄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 강서영 회장의 곁에 서 있던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지원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한지원, 강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자리로 돌아가.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중요한 순간을 망쳐버린 아내에 대한 살이마저 느껴졌다. 최유라 역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소 어린 미소를 지었다. 버림받은 아내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사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이건 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진숭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고 그만. 명예를 더럽히는 게 누군데요? 지원이 유라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무대 바로 앞 모든 조명이 집중되는 곳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최유라 관장이 숭고한 헌신을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최유라 관장님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다고 하셨고요. 지원은 연회장 뒤편의 영상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터였다. 저는 오늘 진숭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 대표의 아내로서 그 숭고한 헌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 여자 좀 끌어내. 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익숙한 이메일 화면이 나타났다. 최유라가 태준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증거였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뭐야? 당장 꺼. 이것은 최유라 관장이 1년 전 파리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입니다.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IP 추적 로그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이메일의 서버 기록은 파리가 아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발신 시각은 1년 전이 아닌 불과 2달 전이고요.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최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은 누가 했죠? 지원이 다음 증거를 띄웠다. 이번에는 복잡한 은행 송금 내역이었다. 이것은 최 관장이 신장 이식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냈다는 거액의 송금 내역입니다. 숭고한 희생의 대가였죠. 화면은 돈의 흐름을 따라갔다.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 조세피난처, 그리고 이상하네요. 그 브로커에게 갔다는 돈이 어떻게 돌고 돌아 최유라 관장 본인의 차명 계좌로 다시 입금된 걸까요? 이제 연 회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유라를 성녀로 믿게 만들었던 증거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최 관장이 접촉했다는 해외 브로커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신장 이식을 알선하는 사람일까요?
남자의 프로필이 확대되었다. 전문 미술품 위조범 및 돈 세탁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 최유라 관장은 강서영 회장님의 신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청중을 향해 그리고 무대 위의 두 사람을 향해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에 걸어둘 위장 미술품을 사들이기 위해 이 사기꾼과 접촉했고 그 거래 내역을 교묘하게 위조하여 자인순 그룹의 대표를 기만했습니다. 숭고한 헌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추악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최유라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지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강태준 씨, 날 믿어줘.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가.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떠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그리고 그 증거들을 냉철하게 폭로한 자신의 아내 한지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나약하다고 경멸했던 여자, 그가 아픈 척한다고 비웃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진승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밀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다. 한지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지원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질 듯한 강서영 회장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숭배했던 여자는 사기꾼이었고 그가 경멸했던 아내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진실을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오판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갈라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 같았고 기자들은 보안 요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최유라 관장. 사기극이 사실입니까? 지인승그룹도 공범이었습니까? 강태준 대표, 한 말씀 해주시죠. 고함과 질문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최유라는 이성을 잃은 채 발버둥 쳤다. 아니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태준 씨, 나 좀 봐. 저 여자가. 그녀의 절규는 소음에 묻혔고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녀가 지인숭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그 화려한 무대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사교계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추악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강태준은 그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가 숭배했던 성녀가 그의 어머니를 구해준 은인이 그의 눈앞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그 모든 증거를 제시한 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의 아내 한지원이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남편의 망연자실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충격으로 파랗게 질린 시어머니 강서영 회장에게만 향해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강 회장이 휘청거리자 지원이 단단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 회장은 며느리의 얼굴을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태준이가, 유라가 여기서 하실 말씀 아닙니다. 일단 저택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지인승 가문의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지휘관처럼 보였다. 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내의 지시에 따라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부축하고 혼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인해 얕은 숨을 몰아쉬었고 지원은 뒷좌석에서 계속 그녀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었다. 태주는 앞좌석에 앉아 룸미러로 비치는 지원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나약하고 순종적이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했고 강했으며 무서웠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강 회장을 별채로 모셨다. 그녀는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하고 간호사에게 안정제 투여를 지시하는 등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강 회장이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본관으로 돌아왔다. 본관 거실은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강태준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아침에 내밀었던 이혼 합의서가 조명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지원은 대답 없이 그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가려 했다. 그녀는 오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휴식, 그리고 그녀의 면역 억제제뿐이었다. 멈춰. 태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답해, 한지원. 도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최유라가 사기꾼이라는 거. 지원은 지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해. 태준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은인이라고 믿었어. 그녀를 숭배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걸 알면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날 비웃었어?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연극이었나?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다른 음모를 상상해내려 애썼다. 지원은 그의 어리석음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연극은 최유라가 했죠.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지인숭의 명예를 위해서. 진실? 태주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 광기가 어렸다. 그래, 진실. 최유라가 가짜라는 건 알았어. 그럼 진짜는? 진짜 기증자는 누구지? 당신 그것도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최유라를 협박했던 거군. 그 증거들 그렇게 손에 넣은 거야? 그는 이제 지원을 또 다른 협박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환멸이 담겼다. 이 순간까지도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군요. 내가 돈 때문에 혹은 당신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뭔데?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말해, 어머니를 구한 진짜 은인은 누구야? 내가 그분에게 죗값을 치러야 해.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의 소나기에 잡힌 지원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어깨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계에 달하면서 1년 전 수술 부위가 다시금 날카롭게 아파왔다. 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그 고통스러운 몸짓은 너무나 익숙했다. 태주는 그제야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식은땀을 발견했다. 그는 항상 그녀가 아픈 척을 한다고 생각했다. 또 그 연기인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연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원은 그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녀가 매일 복용하던 약, 면역 억제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태주는 그 약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늘 경멸했던 나약함의 증거였다. 그는 문득 강 회장의 주치의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회장님은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기증받은 신장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의사는 덧붙였었다. 기증자분 역시 신장 하나로 살아가셔야 하기에 평생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퍼즐 조각들이 태준의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강 회장의 수술 날짜를 기억했다. 1년 전 10월 24일. 그의 비서가 보고했던 한지원의 동선. 서한건설의 한지원 양,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 수술. 일주일간 입원. 그가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안부 꽃바구니를 보냈던 기억이 났다. 그는 지원의 혈액형을 떠올렸다. 결혼 전 건강검진 서류. O형 RH 강 회장과 일치하는 대한민국에서 극히 드문 혈액형. 설마.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지원이 강 회장을 돌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몸 일부를 돌보듯 절박하고 진심 어린 간호였다. 강 회장이 아가만 보면 내 잃어버린 반쪽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다. 아니야, 아닐 거야. 태주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금고 안에 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강 회장의 공식 이식 기록 사본을 꺼냈다. 거기에는 기증자, 익명, 20대 여성, O형 RH, 순수 자발적 기증, 수술 날짜 10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거실로 다시 나왔다. 지원은 여전히 테이블에 기댄 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의 울부짖듯이 물었다. 10월 24일. 1년 전 그날, 당신 맹장염 아니었지. 아니었지, 그렇지.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깊고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선명한 긍정이었다. 말해, 태준이 절규했다. 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안 됐으니까요. 지원이 간신히 속삭였다.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 걸 볼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가 성렬하고 숭배했던 최유라는 그의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고, 그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경멸했던 아내는 그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떼어준 진짜 은인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을 떠올렸다. 아픈 척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유라 씨의 발끝에 미치겠어?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되돌려줬어. 이혼해.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여자에게 매일같이 독을 퍼부었다. 그는 그녀의 희생 위에 서서 다른 여자를 숭배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위자료를 운운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의 심장에 매일 칼을 꽂았다. 태준의 입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쿵소리와 함께 무거운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원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주저앉아 그녀에게 기어가려 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지원 씨, 한지원 씨. 그는 아내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다. 내가 무슨 짓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던 지인승그룹의
냉철한 CEO는 그곳에 없었다.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한심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달라고. 아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어. 제발, 나를. 강태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린 아내의 발밑에서 용서를 구하며 바닥을 긁었다. 그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 위로 조용히 떨어져 내렸다. 강태준의 절규는 텅 빈 거실을 채우다 못해 저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경멸했던 아내의 발치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모든 단어가, 모든 경멸의 눈빛이, 모든 무관심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자신의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한지원은 그 처절한 사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상상해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동정심도 승리감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밝혀진 순간 그를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일어나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바닥에 엎드린 그에게는 너무나 멀고 평온하게 들렸다. 당신의 사죄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녀는 그를 지나쳤다. 그가 붙잡으려 내밀었던 손은 공중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던져놓은 이혼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쿵, 쿵.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그의 심판처럼 울렸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계단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에 불이 꺼지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괴물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으며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자신의 영혼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별채를 찾았다. 한지원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밤새 앓았던 강서영 회장은 며느리의 간호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린 참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적인 폭로와 아들의 침묵을 떠올리며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태준아, 아가, 어젯밤 그게 다. 태주는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원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젯밤 지원 앞에서 무너졌던 것과는 다른 참회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최유라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지원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그녀를 돈 때문에 결혼한 속물로 취급하며 경멸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아픈 척한다고 비난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신장을 기증한 후유증을 견뎌내고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마지막으로 그가 어제 아침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사실까지. 강서영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아들의 고백을 듣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는 사기극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지인승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분노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전율했다. 너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묵묵히 서 있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아가,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원이 그녀를 부축하려 다가갔다. 그러나 강 회장은 지원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강서영 회장, 진숭그룹의 거목이었던 그녀가 며느리인 한지원의 앞에서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태준이 꿇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마음을 다한 사죄였다. 아가, 내 며느리, 아니, 내 생명의 은인,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지원이 경악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강 회장은 완강하게 버텼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내가 죽일년이야.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겠다고 네가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내 아들놈은 내 가슴에 칼을 꽂았어.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라. 강 회장의 울음소리에 그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지원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준의 경멸 앞에서는 강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그리고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도 강 회장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살린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강태준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 방을 나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며칠 후 최유라는 사기, 공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제인순 그룹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강태준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은 제인숭 문화재단 후원 과정에서의 비리와 전 CEO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점을 통렬히 반성하는 내용이었지만 신장 기증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것은 한지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태준의 마지막 배려이자 의무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원에게 서류 한 통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그가 내밀었던 이혼 합의서였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준의 서명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항목에는 제인송 문화재단 이사장직의 즉각적인 양도와 그가 소유한 제인송그룹 개인 지분의 3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제인송그룹의 주요 주주로 만들어줄 만큼 막대한 재산이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태준이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희생을 감매길 수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나의 속죄입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 그리고 당신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서명하고 나를 떠나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 선택권을. 지원은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서울의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지인숙 문화재단은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선단체로 거듭났다. 새로운 이사장은 바로 한지원이었. 그녀는 재단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위작 미술품이나 사들 애쓰이던 곳을 생명나눔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장기 기증 인식 개선 및
이식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 경영인의 모습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지인성의 안주인이 아니라 한지원 이사장으로 불렸다. 그녀는 강서영 회장과는 여전히 모녀처럼 지냈다. 강 회장은 아들 내외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원을 자신의 유일한 딸이자 친구 그리고 생명의 은인으로 곁에 두었다. 강태주는 지인승 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변했다. 그는 과거의 냉혈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의 복지를 챙기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저택에서 나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냈다. 그는 지원이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를 그대로 둔 채 그녀의 결정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지원의 건강을 체크하는 문자를 보냈고 매주 강 회장의 저택에서 지원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속죄하고 있었다. 10월 24일 강 회장의 이식 수술 기념일이자 지원이 그녀의 신장을 기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생명 나눔 콘서트를 막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강태준이 내렸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꽃다발이나 선물이 아닌 작은 보온병 하나를 내밀었다. 날이 춥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마시라고 따뜻한 대추차를 끓이셨어요. 그녀가 처음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차였다. 지원은 말없이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다.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 씨,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1년간의 참회로 낮고 진실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1년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심을 감사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무감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가슴 아픈 연민,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로서 당신의 옆자리를 다시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당신의 희생에 기댄 빚진 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내민 보온병의 온기가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삶을 짓밟았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희생을 통해 지독하게 성장한 남자. 그녀는 증오를 넘어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희미하게 입김을 뿜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어 보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내일 아침에도 대추차가 따뜻하다면 생각해보죠.